자, 344페이지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소유권 이전은 소유권 보존하고는 달리 그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등기로 나눠집니다. 아까 사람이 사망했다. 그럼 상속이 있으면서 이전 등기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상속 원인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정여를 하게 되면 정여로 인해서도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유언으로 정여를 하게 되면 유언자가 사망함으로써 이전 등기를 받게 되거든요. 그걸 유증 원인 이전 등기라는 이름으로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그 민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뭐 이런 것도 배워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신탁 등기와 함께하는 신탁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뭐 그런 것도 배우고 수용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전 등기는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절차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나중에는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지금은 뭐 그거까지 하시긴 그렇고 자 344페이지 1번 일단 거기 중간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해놓고 밑에 1번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하고 나왔죠. 자, 이 계약은 우리 법률 행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전의 원인으로서 가장 빈번한 것도 당연히 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거예요. 맞죠? 그 계약 중에서도 당연히 매매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므로 계약 원인 이전 등기는 시험에서 안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평소에 뭐 엄청나게 많이 만난다. 실무에서 막 만난다. 우와, 이거 뭐 매년 한두 문제씩 나오겠지. 100년 지나도 잘 안 내. 잘 안 내. 그러면 잘 안 낸다고. 우리나라는 시험을 실무에 도움되고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걸 문제로 냅니까? 요거 내면 틀릴 거야. 요라고 냅니까? 요거 내면 틀릴 거야. 그러고 내는 시험이거든. 그게 이제 머리 좋은 우리 한민족으로 태어난 비애입니다. 비애. 우리 민족이 머리가 나쁜 민족이면 자주 일어나는 거라도 알아라 이럴 건데 머리가 좋아놓으니까 자주 일어나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거야. 잘 안 일어나는 거 이거 잘 안 했을 테니까 요거 내면 틀릴 거야. 그러고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계약 원인 이전 등기는 나중에 여러분 실무 나가면 가장 빈번하게 만나겠지만 시험에는 안 나온다. 안 온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346페이지 가보세요. 346페이지. 가보시면 5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게 나왔는데 자 유증은 나중에는 아주 중요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유행하듯이 몇 년 바짝 나왔다가 또 몇 년을 우 쉬었다가 또 바짝 나왔다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 조금 쉬는 감이 조금 있어요. 막 해야 됩니다.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요거에서 특정 유증, 포괄 유증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얘기만 잠깐 해보죠. 입문 과정에서 너무 깊이 들어가면 1월달 들어가면 수업하면 추워 안 온다고 그죠? 깊이 안 들어갑니다. 자 유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유증은 준말입니다. 줄임말인데 유언으로 정여를 했다는 거야. 자 유언으로 정여를 했어요. 그러면 정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으로 대가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거, 막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했다. 뭐예요? 정여를 한 거예요. 정여. 맞죠? 정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여라고 하는 게 이 인류가 존속하는 가장 중요한 계약입니다. 정여. 맞죠? 여러분도 결혼하기 전에 길 가다가 갑자기 뭐 무슨 하나 툭 튀어나오더니 커피 한 잔 살게요. 갑시다. 자, 내보고 돈 내랍니까? 지가 내겠답니까? 지가 내겠다는 거야. 커피를 정여하겠다는 거야. 커피 한 잔. 맞죠? 그 정여를 통해서 여자들은 마음이 콩닥콩닥 움직이고 그 정여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집에 앉아서 그죠? 밥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여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존속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유정은 내가 공짜로 주겠다. 주기는 주는데 언제 주느냐? 내 죽으면 네가 가져가라. 그게 유언으로 하는 정여예요. 유언으로 하는 정여. 언제 가져가라? 내 죽으면 네가 가져가라. 그게 유언으로 하는 정여 유정이에요. 유정. 자 여기서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건데 유언은 언제 효력 발생하느냐? 유언자 사망 시 효력 발생합니다.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조금 깊이 들어가면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아무런 효력도 없다. 그리고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를 하고 새로운 유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에 등기를 했을 때 권리 취득 효력이 없는 아까 예비 등기라는 거 있었죠? 그 예비 등기도 유증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유언자 사망 전에는 예비 등기조차도 못합니다.
무조건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느끼는 유언자가 사망하고 나서만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유언자 사망 시 유력 생긴다. 이것도 나름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유언은 여러분 나중에 민법 하시다가 뭐 유언은 들으실런지 모르겠는데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의 대표적인 예가 유언입니다. 상대방 없이 내 혼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법 할 때 뭐 철회, 거절, 추인 이런 거 배우셨죠? 맞죠? 그런 거 할 때 단독 행위가 있더라도 대부분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로서 보통 이루어집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 상대방한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한테. 맞죠? 내가 그거 안 할란다. 자, 이 사람이 나한테 뭐 하자 말자 하는데 이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저 가서 안 할란다. 이러고 내가 안 한다 했다 이거.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야. 맞죠? 상대방 있는 상대방에게 의사표시 도달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유언은 상대방 없이 혼자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꼬적꼬적 는다. 내 죽고 나면 아들내미야 대부분은 네가 가져가되 저기 있는 야사는 앞집 김양 줘라. 내 혼자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앞집 김양 줘라. 그러므로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뭔가 해줘야 될 의무로서의 약정적인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를 하고 새로 유언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해놓을 수 있나? 그래서 저번에 했던 유언에서 앞집 김양 줘라에서 김양을 지우고 뒷집 박양 줘라. 사랑은 움직이니까.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뒷집 박양이 가져가는 거예요. 맞죠? 유언은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유정을 하게 됐을 때, 그 유정은 특정 유정이라는 것도 있고, 포괄 유정이라는 것도 있고, 일단 두 가지로 나눠요. 자, 특정 유정은 유정을 했는데 특정 성계로서 유정을 한 겁니다. 즉, 유정의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포괄 유정은 포괄적으로 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이런 야산도 가지고 있고 이런 갑이 자, A라는 상속인에게 내 사망하면 A라는 상속인 다 가져가겠죠. 그러나 그중에 여기 있는 이 집은 A야 네 가지지 말고 앞집 김양 줘라. 이게 뭐예요? 증여인데 그런데 내 죽고 나면 줘라. 이게 유증이란 말이야. 살아있을 때 줬다. A 와가지고 갑 붙잡고 앞으로 집 밖으로 못 나가게 그죠? 앞에 자물쇠 장갑 보겠죠. 이 영감탱이 나가서 또 어떤 아가씨한테 또 혼자 미쳐가지고 줄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 죽으면 줘라 하고 유언을 남겨놓고 그 유언장은 공개를 해요. 저 변호사 사무실에 공정받아서 맡겨놔요. 공정받아 맡겨놓고 내 죽고 나면 공개해라. 그게 유언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유언 공개했다. A한테 그죠? 이거 뭐 밥도 못 먹는다. 밤에 잠도 못 자. 아버지 잠자지 말고 얘기 좀 합시다. 이러고 막 잠자오겠나 이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유언은 상대방 없이 혼자 몰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 알았다. 뭐 갑 같은 사람 김양한테 가져가 유언장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내 죽으면 저거 김양 가져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김양은 그 다음 날부터 뭐 한다? 아침에 쌍화차에다 계란 노른자 동동 띄어서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고맙잖아. 맞죠? 그런데 이 양반이 계란 노른자만 먹고 잠을 자면 다행인데 그 계란 노른자 먹고 등산복 입고 운동하러 다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양이 한 1년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 영감탱이가 가야 내가 받을 낀데 저 운동하는 꼴을 보니까 내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는 계란 노른자만 띄어온다. 계란 노른자 안에다가 주사기로 청산가리 조금 넣어온다. 그래서 유언은 누가 알아도 좋을 게 없다. 혼자 몰래 하는 거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고 사망해야만 효력이 있는 거야. 이 사망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걸 알면 김양은 그 다음 날부터 갑이 대문간에 놓을 때마다 앞에 다리 요래 뻗어갖고죠. 그 다음 볼로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빨리 보내야 되니까. 유언은 그래 몰래 하는 건데 자 금방 갑이 했던 이 유언 내 죽으면 이거 김양 줘라. 이게 목적물이 특정된 유정이다. 특정 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는 게 아니고 자 갑이 내 모든 재산에서 3분의 1 비율로 권리를 다 줘라. 이렇게 비율적으로 주든지 전 재산을 다 주든지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넘어가겠죠. 이게 포괄 유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유정을 받은 김양은 언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갑이 사망해야 이전 등기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갑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갑이 사망을 했으니까 자 갑이 사망하고 나면 갑의 재산이 A에게 이전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등기부상 자 소유자가 갑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번 소유권 이전 A하고 원인 상속하고 등기가 돼야 되는데 자 이 등기가 되면 A는
등기부상 소유권 취득하죠. 갑은 소유권 상실하죠. 그러면 등기되면 불리해지는 자, 등기 의무자, 등기되면 유리해지는 자, 등기 권리자 함께 신청해야 공동신청이죠. 근데 갑은 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좀비는 영화에나 나오는 거지 현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가능하니까 권리자만으로 하는 신청. 무슨 신청? 단독 신청인 거야. 자, A 말고 자식이 하나 더 있더라. B, A 플러스 B 두 사람이 이전 등기 신청하더라. 공동 신청, 단독 신청. 단독 신청 맞죠? 공동 신청은 권리자와 의무자가 함께해야 공동이다 그랬어요. 한쪽만 있으면 아무리 인원수 많아도 단독이라고 그랬죠. 이 단독 신청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 갑이 사망하고 나면 상속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유언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유정의 효력도 발생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김양 앞으로 이전 넣게 되는데 김양은 단독 신청하면 되느냐 공동 신청해야 되느냐. 단독 신청해야 될 것 같은데 공동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유정과 포괄 유정은 그것이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이고 유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포괄 유정이나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하며 요 말이 거의 안 빠지고 지문에 나옵니다. 공동 신청. 자, 갑 사망했는데 갑 어떻게 모시고 와서 공동 신청하느냐? 아니고. 자, 여러분이 A 또는 B다. 사망하셨다.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유언장 나왔다. 두 건 반, 세 건 반 한다. 뭐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 말고 또 다른 재산이 있는가 보다. 그거 형님 안 주고 내를 안 주겠나? 왜? 옷도 맨날 형님 거 사주고 나는 물려 입었으니까. 동생은. 맞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형님 A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두 건 반, 세 건 반. 우리 모르는 재산도 많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보나마나 우리 아버지는 옛날 분이시니까 장남이 나한테 해라 안 했겠나? 이라고 떡 펼쳐보니 뭐라 되겠다? 앞집 김양조라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김양조라는 그 유언장을 공개하고 김양 주겠어요? A와 B는 반씩 지어서 씹어 먹겠어요? 씹어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유정이 있을 때 그 유정에 따른 이행이 굉장히 곤란할 가능성이 많다. 맞죠? 그러므로 우리 법은 그 유언대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셨지만 그분의 유언대로 집행해 줄 자 유언 집행자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켜요. 그 유언 집행자라는 제3자가 누구를 대신해서 사망자 유언자인 갑을 대신해서 정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럼 갑은 가시고 없지만 갑을 대신해서 유언 집행자가 등장해서 누구에게? 김양에게 이전 듣기를 갑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인 거예요. 근데 상속은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즉 가족들이 가져가는 거죠. 맞죠? 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유정은 가족에게 유정이 일어나더라도 형님은 여태까지 옷도 신발도 다 새 거 신었는데 아버지 가시면서까지 형님 더 가져가라 했네. 저 집은 너가 나눠 가지지 말고 장남 가져가라. 이래버리면 밑에 동생들이 또 울뚝불뚝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동생들 줘라 하면 또 장남을 한다. 제사를 내가 지낼 낀데 와 동생들 주라 하노. 아버지가 그때 약간 치하고 매가 왔다 갔다 하실 때라서 이 유언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형제들 간에도 분란이 일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정이 있을 때는 유언 집행자를 등장시키는 게 원칙이야. 그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그 고인의 유언대로 집행을 해준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무슨 신청? 공동 신청인 거야. 그러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넣기는 공동 신청, 단독 신청. 이건 단독 신청인 거야. 단독 신청. 이렇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공동 신청이에요. 이래 놓고도 나중에 문제 내면 틀립니다. 특정 유정은 공동 신청하나 포괄 유정은 단독 신청한다. 어디선가 공동 신청 들어본 것도 같다. 그러나 단독 신청한다. 이래 하면 갈리겠나? 이라고 다 틀리고 와요. 자, 공동 신청한다. 그 정도까지. 자, 그럼 오늘 유정에서는 지금 몇 가지를 배웠는데 유언은 사망해야 효력이 난다. 사망 전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기 때문에 어떤 듣기도 하지 못한다. 맞죠? 그 다음에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듣기는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무슨 신청? 공동 신청한다. 공동 신청한다. 일단 그것까지. 나중에 넘어가면 보존 등기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있고 등기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이건 할 얘기가 있어요. 그건 조금 나중에 하시고. 자, 넘어가셔서 수용원인 이전 듣기는 다음 우리 수업 시간에 정식 수업 가서 하시고 347페이지 저 밑에 보면 7번 공동 소유하고 나왔죠. 이 공동 소유에 대한 걸 한번 봅니다.
자, 부동산 갑이 단독 소유하고 있어요. 이 단독 소유하는 부동산을 자, A와 B가 자, 이거 부동산 2억에 팔라고 내놨다. A 1억 부담하고 B 1억 부담하고 모아서 2억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원래는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몇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사람. 그러면 자, 일물 일권주의 원칙상 물건이 하나니까 소유권은 몇 개? 당연히 한 개뿐입니다. 그 한 개 소유권이 A도 한 개, B도 한 개 이렇게 가지는 게 아니죠. 소유권 한 개를 A와 B는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소유는 하나의 권리를 여러 명이 나누어 가지는 거야. 숫자만큼 권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맞죠? 그렇다면 투자액이 똑같으니까 권리도 똑같이 2분의 1, 2분의 1씩 이렇게 보통 가져가겠죠. 요걸 우리 뭐라 부른다? 권리의 일부, 지분이라고 부른다 말이에요. 지분. 맞죠? 자, 그러면 이 공동 소유 형태가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어. 공유도 있고 합유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민법에서 총유라고 하는 것도 있죠. 총유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등기법에는 총유라고 하는 등기는 없습니다. 총유는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비법인 사단의 재산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 그게 이제 총유라는 말로 나타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법인 사단이란 법인 아닌 사단재단. 얘기 들어보셨죠? 법인 아닌 안일 비자 써서 줄여서 비법인 사단. 를 부릅니다. 자, 그 비법인 사단의 대표적인 형태가 문중이나 종중 같은 거예요. 문중, 종중. 그럼 우리 문중 어떤 혈연단체 문중이 있는데 문중 재산이 참 많은 집안이야. 아, 저 집도 문중 재산이 참 많았는데 중간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문중 재산이 많이 좀 없어진 집안이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그래서 문중 명의로 된 부동산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문중 명의로 된 부동산. 그런데 그 문중 재산은 그 문중의 구성원, 문중원들 수십 명들이 그 부동산을 이용하고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 다루는 것은 그 수십 명의 문중원들이라고 하는 여러 명이 그 문중재산을 관리하고 이용하는 형태를 다루기 때문에 공동소유로 다뤄요. 그러나 등기를 할 때는 그 부동산을 그 수십 명의 문중원들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고 그 문중 명의로 등기를 해버려요. 그 문중은 수십 개가 있다, 한 개다. 한 개다. 그러면 등기는 공동 소유로 등기된다, 단독 소유로 등기된다. 단독 소유로 등기돼버려요. 그래서 총유 등기라는 건 없어요. 요 얘기를 알아들으시면 알아들은 대로 이해하시면 되고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민법은 총유가 있는데 등기법은 총유 없다 하대. 그럼 끝. 뭐 때문에? 그럼 네가 알아봐. 그러면 됩니다. 시험에 나올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총유는 없다. 총유는 없고 공유 합유만이 우리 등기에서 나오는데 자, 공유는 권리자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여러 명의 권리자 가운데 결합관계, 결령관계, 인적인 구속관계가 전혀 없어요. 맞죠? 아주 자유로운 공동소유관계가 공유입니다. 합유는 그 인적 결합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다. 맞죠? 자, 시골에 땅이 이런 게 있더라. 그런데 내가 판단하니까 이 땅은 앞으로 가치가 그 일대에서 굉장히 높이 상승할 여지가 많다고 나는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꼭 내 거로 해야 되겠는데 지금 2억에 나와 있는데 나 1억밖에 없어. 1억밖에 없다고. 그래서 친구들 모임 동창해갖고 야, 내가 시골에 땅을 하나 봤는데 내 판단으로는 그 땅이 앞으로 가치 상승이 가장 높을 거로 예상이 돼서 꼭 사고 싶은데 와, 2억 달라네. 내 1억밖에 없다. 친구야, 누구 돈 있는 사람 아무라도 돈 내가 같이 가부식기 공동 투자해서 좀 사보자. 가부식기란 말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다. 같이 돈 내서 만 거. 가부식기. 예전에 제가 이 39에 늦장가를 갔는데 38살까지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 아이고, 네가 어디 다리가 하나가 없나 눈이 하나가 없나 멀쩡하게 생겨갖고 희아가시도 하나 못하고 아가씨 꼬셔오는 거. 희아가씨. 아직도 희약하시라. 그래서 저는 선을 보고 장가한 사람이야. 순진해갖고 연애를 못 해본 사람이야. 자, 공유하고 합의가 있는데, 공유하고 합의가 있어. 공유하다가. 자, 그래서 A가 1억인데 공평하게 가가지고, 친구야, 너가 돈 여유 있는 사람, 내하고 같이 공동 투자 좀 하자. 저거 너무 아까운 땅이야. 그랬더니 B가 튀어나오더니, 내 1억 여유 있으니까 같이 투자하자. 그럼 좋지. 해서 2억을 해서 투자를 한 거야. 그럼 부동산 하나니까 소유권도 하나죠? 그럼 권리도 2분의 1, 2분의 1씩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A와 B는 둘 사이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이걸 한 거예요. 우연히 그 액수만큼 돈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그냥 모였을 뿐이야. 너니까 한다가 아니고 네 돈이 있으니까 오이라 이래 된 거잖아. 너니까 한다가 아니야.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아주 자유로운 소유관계로서 나중에 B가 나 돈 필요해 그러면 자기 지분을 마음대로 팔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현금 확보해서 나가버리면 됩니다. A한테 연락할 필요도 없고 승인받을 필요도 없고 A와 전혀 상관없이 내 거는 내 거니까 내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 그런데 합의는 좀 다르죠. 자, 합의는 A가 사업을 하나 하고 싶은데 자,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업할 동업자를 찾습니다. 자, 그러면 동창회 갖고 야, 나하고 동업할 사람 이래 합니까? 요래 보고 야, 요쪽에 뭐하고 전문적인 지식 가진 친구 누가 있노? 요래요래 알아보고 그 친구 중에서 그래도 신뢰가 갈 만한 사람 그래서 고르게 됩니까? 아무나 하고 동업한다? 골라서 동업한다? 골라서 동업할 거잖아. 그래서 A는 B라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자, 내가 1억 낼 테니까 너도 1억 내고 그 1억 모아서 2억을 가지고 우리 공동으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나 해보자. 무슨 사업 할고? 뭐 농업법인 만들어서 뭐 특용작물 같은 거 길러서 우리 수익을 내보자. 그럼 그 수익금은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수익금은 공동사업이니까 반반씩 나누는 거지. 손해가 있더라도 반반씩 손해를 부담하는 거고 투자에 그러니까. 해서 사업 목적으로 뭉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2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일단 농업법인이니까 작물을 심을 땅이 필요하겠죠. 그럼 땅을 하나 산 거야. 땅을 하나 산 거야. 자, 이렇게 땅 사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B가 돈이 필요하다. C한테 팔고 펑 나가버렸다. 그럼 C는 들어오면 아까 여기 있는 A, B처럼 재산적인 가치만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C는 특용작물 사업이라고 하는 사업 지분도 같이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럼 A는 자기도 모르게 동업자가 B에서 C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이 동업자로 들어오면 동업이 유지된다, 깨진다. 깨지겠죠. 그래서 합유는 일반적인 공유와는 다르게 어떤 공동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동 소유자 간의 결합 관계가 어느 정도 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못한다. 못하고 나중에 합유 조금 더 들어가면 배우실 거예요. 합유 지분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꼭 처분해야 된다면 잔존 합유자, 남아있는 합유자 전원 동의가 있다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B가 야 친구야 미안한데 내 좀 나가야 되겠다. 돈이 없어서 이 돈 내 반드시 필요하거든. 그러면 A는 가만히 있어 보자. 누구 드리려고? C 내 데리고 올게. 안 돼. 저 사람 내 알아보니까 저 사람 들어오면 지 이익만 앞세우기 때문에 동업체 바로 깨져. 안 돼. 아 그러면 야 내가 알아보니까 D 괜찮더라. 아 저 사람은 저번 동업체가 막 사업은 안 됐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동업체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하되 저 사람 같으면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의를 받아서 지분 처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간에 내부적인 결합 관계로서 뭔가 연결이 돼 있죠. 이게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 이제 민법도 찜문 과정이라서 좀 깊이는 안 들어갔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1, 2월 달 강의 들어가면 이런 얘기 다 들으실 거예요. 자, 공유하고 합유하고는 그런 식의 공동 소유로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여태까지 민법 얘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등기법 얘기로. 자, 그러면 이 공유와 합유는 등기할 때 어떻게 등기를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등기법이 어떻게 정했냐? 공유는 그 개인들이 가진 권리의 일부, 뭐라고 한다? 지분. 구체적으로 하면 공유 지분이 되겠죠. 그 지분을 등기를 해요. 지분이 등기가 됩니다. 그러나 합유는 개인적으로 지분은 존재합니다. 합유는 나중에 조금 더 배우면 금전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노무도 투자할 수 있어요. 노무. 즉 나는 돈이 없는 대신 내가 몸으로 떼올게. 이것도 됩니다. 자 그렇게 투자하면 그 투자 대비해서 지분을 어떻게 할 건가는 당사자들끼리 정하게 되겠죠. 그 지분은 정해지지만 지분이 등기되지를 않아요. 지분 등기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어요. 이 공유와 합유에 있어서 우리 등기법상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고 이 기본적인 차이점으로부터 그 다음 완전히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 잘 모르지만 공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가 돼 있어요. 등기돼 있는 지분이니까 지분 이전 등기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 이전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가등기라는 것도 우리 지금 모르지만 지분 자체가 등기돼 있죠. 그럼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가등기도 가능합니다.
자, 공유 지분에 대해서 경매 넘기려고 합니다. 지분에 대한 경매 등기 가능할 것인가? 지분 자체 경매 등기돼 있죠. 등기돼 있는 그 지분 경매로 넘기는 등기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자, 합유 지분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지분 자체가 등기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합유 지분 이전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등기 안 된 지분 어떻게 이전할 거야? 그럼 합유 지분 이전 가등기도 가능 불가능?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합유 지분 여기 아까 동업자 B한테 돈 빌려준 C가 있어. B 지분 경매 등기하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왜? 경매 등기 하려고 해도 지분 자체가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나타나 있지 않은 지분에 대한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 맞죠?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공유 지분은 등기되므로 공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등기 다 가능합니다. 합유 지분은 그 자체가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합유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는 다 불가능한 거예요. 되죠? 그러면 공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 합유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냥 탁 그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뉘는 거. 그다음에 공유는 지분이 등기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 신청할 때 등기 신청서 그리고 등기부에 당연히 지분 기재가 돼야 됩니다. 자, B가 2분의 1 지분 아까 가졌다 그랬어요. 근데 B는 1억이 필요한 게 아니고 5천만 원만 필요합니다. 근데 B도 보니까 앞으로는 땅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 2분의 1 지분 1억 받고 다 팔아치울까요? 필요한 건 5천만 원이니까 2분의 1 지분 중에 다시 2분의 1 전체에서는 4분의 1 지분이 되겠죠. 그것만 팔아도 될까요? 그것만 팔아도 돼? 그것만 팔아도 된다고? 그러니까 공유 지분 이전 등기 같은 거 신청할 때는 실제로 이전되는 지분의 양이 얼마인지 반드시 기재를 하라는 거야. 신청서든 등기부든. 당연히 등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합유는 지분 자체가 등기되지 않죠. 등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청서이든 당연히 등기부이든 지분 기재할 필요 있다 없다? 지분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분 기재 안 한다. 자, 그러면 소유자 갑대에 있었어요. 2번 소유권 이전해놓고 A, B, C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는 공유하고 있을까요? 합유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공유하고 있어요. 왜? 지분 등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일까요? 합유일까요? 합유일 가능성이 우지하게 높아요. 그러나 100% 합유다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자, 이게 공유인데 실수로 지분이 등기 안 됐을 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맞죠? 또는 공유인데 지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분 없이 등기가 돼 있을 가능성도 이거는 거의 없지만 예전에 누군가의 실수로 그래 돼 있을 가능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법에서 공유를 배울 때 공유자의 지분은 드러난다. 그러나 공유자의 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지분은 뭐한 것으로 추정한다.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자 지분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정해지는 거고 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유자 지분을 알 수 없는 공유로서 지분이 균등 3분의 1씩 가지는 거로 추정되는 공유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지분이 등기되지 않는 합유인지 명확한 구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지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대신 요거는 공동소유 중 합유입니다. 라는 뜻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뜻을 기재. 그래서 소유권 이전해놓고 합유자 A, B, C 이렇게 들어가요. 이 합유자라는 세 글자가 합유라는 뜻의 기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입문 시간에 지금 의미를 넘어서 이런 것까지 얘기한다. 이 말은 재미있어서 얘기한다. 그냥 심심해서 한번 하는 기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이 말이야.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그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다. 맞죠? 의미를 넘어서 뭔가 좀 절차적인 게 나오고 하면 나중에는 꼭 알아야 될 것들인데 뭐 여러 번 듣는 게 나으니까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렵게 느낄 거예요. 뭐 공유 합의도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왔는데 그래도 자꾸 들으라는 의미로서 좀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이 한 번 들어서 안 와. 천재가 만재가. 그죠? 자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신탁 한번 해볼까? 신탁 조금만. 오늘 신탁은 건드릴 마음이 없었는데. 너무 많이 하면 여러분 재미없다. 자, 349페이지. 소유권 이외의 등기 해가지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만 조금 보죠. 뭐, 저당권 들어가면 여러분 또 정신 없을 거고. 해보니까 저당권이 제일 재밌죠? 원래 제일 어려운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뭐, 지금은 다 재밌을 거야. 다 어려우니까, 그죠? 자, 우리 용익 물권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 권리에 대한 개념부터 먼저 가지셔야 되니까. 그래서 뭐 요거부터 먼저 조금 다뤄봅니다. 자, 지상권과 지역권은 앞에 땅지자가 있습니다. 땅지자가 있어가지고 땅을, 즉 토지를 빌리는 용익물권이에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설정해서 건물 빌리려고 합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상권, 지역권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빌리는 권리예요. 그러면 건물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용익물권이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전세권은 토지도 빌릴 수 있지만 건물도 빌릴 수 있는 유일한 용익물권이 전세권이에요. 전세권. 지상지역권은 반드시 토지만을 대상으로 빌리는 권리입니다. 그죠? 그럼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서 뭐 하려고 하느냐? 법이 정하고 있죠. 자, 건물을 소유하거나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수목 소유할 목적으로 땅을 빌린단 말이에요. 자, 나는 내 집에서 생활하는 거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고 모아가지고 집 지을 돈을 드디어 모았어요. 그래서 집 지으려고 땅을 알아봤더니 땅값이 너무 비싸. 땅 살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빌리면 되지. 그래서 땅을 수십 년씩 빌리는 한 30년 빌려가지고 그 땅에다가 뭐 하려고? 내 돈 투자해서 내 건물 지어서 한 30년 건물 쓰려고. 그렇게 땅을 빌리는 권리가 지상권이다 말이에요.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은 기본적인 목적이 건물 소유, 내 건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빌린다든지 또는 나무를 심어서 나무를 기르고 싶은데 내 소유 땅이 없다? 빌려서 기르면 되지. 또는 공작물, 기계 장비 같은 거 놔두고 싶은데 내 거 땅이 없다? 그러면 빌려서 나누면 되지. 맞죠? 하는 게 지상권이다 말이에요. 지상권. 자, 그러면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서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빌린 거야. 그러면 건물은 짓고 나서 한 2년 지나면 주저앉아 버려요. 수십 년 가요. 수십 년 가죠. 그래서 지상권은 건물도 석조, 석회조, 연화조 같은 견고한 건축물 빌릴 때는 땅을 빌리되 만약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놨는데 땅 2년 빌렸다. 그러면 기간 끝났다. 주인이 더 안 빌려줄라 하더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물 때려 부셔야 돼. 맞죠? 그럼 건물 아깝잖아. 그러니까 건물 아까우니까 땅 빌리는 기간을 굉장히 길게 해줍니다. 그래서 견고한 건축물은 무조건 최소 몇 년 이상? 30년 이상이에요. 일반 건축물도 15년 이상. 맞죠? 그래서 굉장히 기간을 길게 빌리도록 해줍니다. 길게 빌리도록. 뭐 상하는 제한이 없어요. 이 땅이 닳아 없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능하죠. 여러분 배운 기 중에 철탑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이런 거 배웠죠? 그건 아직 안 배웠습니까? 그런 거 있어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권. 자, 그러면 여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 개념만 배우고 좀 까먹었을 테니까 제가 얘기를 잠깐 드리는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 필요한 것은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뭘 적어야 되느냐? 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신청서에 아까 우리 보존 등기할 때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재하지 않는다. 신청서 자체는 공부를 안 하는데 신청서에 이거 기재해야 된다, 이거 기재 안 해야 된다 하는 게 한 대여섯 가지 권리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신청서 자체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그냥 신청서에 뭔가 적어야 되는데 반드시 적어야 되는 게 있고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는 게 있더라. 일단 그 정도만 하시고 그러면 지상권에 있어서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거. 이걸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기록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필요적 기재사항은 만약에 누락 안 적으면 등기 신청이 각하되고 등기가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이 무조건 적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지상권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뭘 적느냐? 일단 목적을 적어야 돼요. 아까 토지를 빌리는 목적이 건물 소유냐, 수목 소유냐, 공작물 소유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무슨 목적으로 빌리느냐? 목적을 적어라. 그게 지상권 등기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목적. 그 다음에 자, 우리 민법은 일물 일권주의 원칙을 가지고 있죠. 일물 일권주의 원칙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일물 일권주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의 권리가 성립되는 대상인 물건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돼. 한 개의 물건에 권리 하나가 탁 가서 앉을 수 있다. 물건 하나 전체 권리 하나가 탁 가서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물건 한 개 전체만 빌릴 수 있어요. 일부라도 빌릴 수 있어요. 일부라도 빌릴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채권에서 배울 임차권까지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일물 일권주의의 예외로서 물건의 일부만이라도 빌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갑이 가진 집입니다. 집 가지고 싶어. 가다 보니까 집 뒤에 후광이 막 비쳐. 그래서 1억 들고 당당히 갑니다. 팔소 내 1억 줄게. 했더니 갑이 웃기고 있네. 1억 갖고는 반 뺏게 못 팔아. 그럼 반이라도 주소. 해갖고 톱으로 잘라가지고 반만 갖고 갈까요? 해서 이 부동산, 동산, 물건은 기본적으로 사고 팔 때는 한 개 전체를 사고 팔아야지 반 동가리만 사고 팔고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저 가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들고 왔는데 껌 하나 사고 500원 주세요. 이 500원 없는데 나도 500원 잔돈 없는데 그러면 1,000원짜리 반 갈라갖고 당신 반 가지고 내 반 가지면 되잖아. 이 화폐에서 나오면 처벌 받습니다. 이 자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물건 하나로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물건 반쪽만 못 사. 살려면 전체를 다 사야 돼.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집에 내가 사서 살고 싶다가 아니고 빌려서 살고 싶다. 빌려서 전세권 설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이 집의 절반만 빌릴 수도 있다. 맞죠? 전부를 빌릴 수도 있지만 절반만 빌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공통점은 뭐예요? 빌린다라는 거예요. 빌린다. 자, 빌리는 사람은 돈이 남아 도니까 빌릴 가능성이 높다. 돈이 부족하니까 빌릴 가능성이 높다. 부족하니까. 이거를 우리 법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여력이 부족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맞죠? 그러면 처자식 그늘이고 어딘가 거주할 집이 있어야 되는데 빌릴 때도 하나를 다 빌려야 돼. 이러면 돈 부족한 사람은 못 빌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처자식 데리고 부산역 가거나 또는 동래역 밑에 가거나. 동래 전철역 가보셨어요? 거기는 지상철이기 때문에 밑에 공간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생활하거나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 돼요,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한테는 무조건 하나를 다 빌려라 하는 게 아니고 일부라도 빌릴 수 있도록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부를 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일부 빌릴 수 있도록. 그렇다면 지상권 설정할 때도 토지 하나를 전부 다 빌려야 돼요. 다 빌릴 수도 있고 일부만 빌릴 수도 있어요. 일부만 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얼마를 빌렸는지 범위를 적어라. 즉 토지 예를 들어 연산동 100번지 전부를 빌리든지 일부를 빌리든지 이렇게 적어주고 자 일부만 빌릴 수도 있으니까 일부 빌렸을 때는 일부라고 적되 자 그 토지에 북쪽 절반 빌리느냐 남쪽 절반 동쪽 절반 어느 쪽 빌리느냐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라 이렇게 합니다. 도면 첨부. 자 여기서 공통점 하나가 나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 부동산을 빌렸는데 전부를 빌렸을 때는 전부라고만 표시하면 돼요. 그러나 일부를 빌렸을 때는 반드시 일부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일부가 어디 쪽 일부인지를 표시한 뭘 첨부한다? 도면 첨부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다 마찬가지예요. 일부를 빌렸다. 반드시 뭐 첨부? 도면 첨부. 이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뭐 쉬우니까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지역권은 요역지와 성역지라고 하는 두 필지가 등장을 해야 되죠. 자, 도로가 여기 있습니다. 도로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토지가 하나 있고 그 뒤에 토지가 하나 있고 이 토지들을 다른 토지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럼 이 토지는 가치가 아주 높아요. 바로 도로에 접해 있기 때문에 진출입이 용이하죠. 자, 이 토지도 뭐 모양떼기는 사납지만 진출입로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토지는
진출입로가 없죠? 맞죠? 이 토지는 앞이 깜깜한 거야. 그래서 무슨지 맹지단 말이야. 이거 얼마나 깜깜하네. 이거 뭐 완전히 뭐 가치 제로야. 그죠? 모르고 이 땅 샀다? 땅 보려고 딱 갔더니 요 땅 주인이 있다가 당신 누군겨? 내 저 뒷땅 주인인데 좀 지나갑시다. 안 돼. 누구 마음대로 지나가? 펜스 확 쳐버렸어. 그러면 이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내 땅 잘 있는가 하고 그다음에 발돋움해서 이렇게 철책내고 보고 그죠? 안 그러면 사다리 가져와서 보고 이러고 밖에서 보고 가야 돼. 몰래 들어갔다가 이 사람 알았다 나오지도 못해. 짱깨이 배달을 시켜도 이 사람이 짱깨이 그릇 들고 던지고 받아야 돼. 맞죠? 그래서 이 땅은 진출입로를 확보하지 못하면 가치가 제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토지를 사도 되겠지만 돈이 부족하면 못 사겠죠. 앞에 토지를 빌려도 되겠지만 지상권과 전세권은 배타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타인을 배척해. 나만 써. 그럼 이만큼 빌렸다. 그럼 이만큼은 누구만 써? 빌린 사람만 쓰는 거야. 그럼 앞 토지 소유자가 안 그래도 땅이 적당한 크기였는데 이만큼 빌려주고 요 땅 가지고 내가 뭐하라고 안 빌려줄래? 그럼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다? 지역권이단 말이에요.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나만 쓴다. 주인도 쓰고 나도 씁시다다. 당신도 쓰고 나도 씁시다. 하고 같이 쓰자는 권리가 뭐예요? 그게 지역권이다 말이에요. 지역권. 그러면 요만큼 통행로로 개설해가지고 자 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당신도 쓰세요. 다만 요만큼은 통행로로 하기 위해서 막지만 말고 내가 쓸 수 있도록만 해주세요. 그게 뭐다? 지역권이다 말이에요. 이때 이 지역권이 설정돼서 지역권을 승인해주는 땅 무슨지? 성역지다 말이에요. 성역지. 이것이 필요한 땅 무슨지? 요역지다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지상권과 전세권은 토지가 등장하면 토지 한 필지 전부를 빌리느냐 일부를 빌리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역권은 이 토지는 빌려주는 땅이고 이 토지는 빌리는 땅이 되죠. 그래서 요역지와 성역지라고 하는 무조건 최소 두 필지 이상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약간 다르죠. 자, 그러면 지역권은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안 적으면 각화되는 사항 뭐 적어야 된다? 목적. 지역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통행지역권. 그 다음에 물을 이용한다. 용수지역권. 물을 땡겨온다. 인수지역권. 앞에 조망권 확보한다. 조망지역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를 빌릴 수도 있지만 일부만 빌릴 수도 있죠. 그래서 범위는 100번지 전부 빌리느냐 일부 빌리느냐. 일부를 빌렸을 때는 뭐 첨부? 도면 첨부. 항상 이거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 들어가는데 전세권은 우리 민법에서 전세권은 뭐라고 법률 규정을 두고 있느냐. 전세권은 부동산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하는 권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전세권은 목적이라는 게 별도로 적히지 않고 무엇만 적으면 되느냐? 범위만 적으면 됩니다. 자, 전세권은 부동산을 빌려서 저기 여럿이 수목 소유, 건물 소유, 뭐 물 땡기기 위해서 통행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이 다양하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용도대로 쓴다? 부동산을 원래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한다. 이래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용도대로. 그러니까 용도를 내가 정한다. 그 용도대로 써야 된다. 그 용도대로 쓰기 때문에 목적이 다양할 수가 없다. 그대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목적 적는다 안 적는다? 안 적어. 그럼 뭐만 적느냐? 범위. 부동산 전부를 빌려 쓰느냐 일부를 빌려 쓰느냐. 범위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범위는 전부이든 일부이든 상관없이 구분해주면 되는데 일부일 때는 뭐 첨부? 도면 첨부. 항상 나온다. 그런데 전세권은 우리 민법 규정에서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그 용도대로 사용 수익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세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금 얼마 지급하기로 했냐? 전세금을 적어라 하는 게 하나 들어가요. 전세금. 자, 그러면 내 처남이 또는 손아래 동서가 사업을 하다가 조금 어려워져 가지고 집도 넘어가고 있는데 내가 집이 한 채 여유가 있어서 내 가족이나 똑같으니까 내가 공짜로 전세권 설정해서 살게 해주고 싶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전세권은 무조건 전세금이 지급이 돼야 돼. 전세금 지급돼야 돼. 이게 무조건 유상입니다. 무상으로 못해요. 무조건 전세금을 받아야 됩니다. 얼마가 되는지 간에 전세금. 그래서 전세금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전세금. 범위 전부든 일부든 적어야 되고 일부일 때는 도면 전부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원칙이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여기서 지상권은
지상권은 아주 오래도록 빌리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최장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빌리는 기간 10년 초과 못합니다. 뭐 20년 빌리고 싶다? 그러면 10년 빌리고 10년 지날 때 다시 10년 약정 연장을 해야 돼. 맞죠? 근데 지상권은 처음부터 뭐 30년 이상, 뭐 100년, 200년 상관없이 빌릴 수 있어요. 그럼 지상권, 타인의 토지를 그렇게 오래도록 빌리니까 사용료 내야 되겠죠? 그게 지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료는 반드시 내야 될 필요는 없고 지료 지급 없이 무상으로도 가능한 게 지상권이에요. 그래서 지료는 필요적으로 무조건 기록을 해야 될 것이다. 지료 지급 약정이 있다면 적고 없다면 안 적어도 되는 사항이다. 있다면 적고 없다면 안 적어도 되는 사항이다. 그것을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부릅니다. 임의적 기재사항. 대표적으로 지상권에 있어서 지료. 그래서 여러분도 민법의 지상권 배울 때 지상권에서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그 문장 배우셨죠? 안 배웠는가 봐. 자, 뭐 기억이 안 나더라도 안 배웠다라고 우기면 되죠. 안 배웠다 우기면 돼요.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이 말은 뭐냐? 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지료는 반드시 지급돼야 된다. 지급 안 돼도 된다. 지급 안 돼도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료는 성립 요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전세금은 전세권의 성립 요소이다. 반드시 지급돼야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땅을 그렇게 오래 빌리는데 돈 안 줘도 된다더라, 지료 지급 안 해도 된다더라.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민법에서도 지상권 문제 나오면 아마 최근에도 그런 질문 많이 나올걸?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이다 또는 아니므로. 그래서 이다 아니다 돌아가면서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료는 지상권의 등기 신청 시 필요적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거거든. 시험에 계속적으로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뭐 저당권은 그 자체가 어려워서 뭐 설명하는데 시간 걸리고 여러분이 알아오시면 되고. 자, 뒤쪽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 각종의 등기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각종의 등기, 뭐 변경, 경정, 말소인데 그거는 예전에 기본 개념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357페이지에 부기 등기라고 하는 거, 부기 등기. 요거를 10분 쉬었다가